그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댁에 들렀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한 줄의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김장 준비로 분주한 부엌. 김칫솔 냄새가 톡 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잠깐 다녀올게 하시곤 화장실 쪽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쾅! 둔탁한 소리. 저는 어지러운 가슴을 부여잡고 뛰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건 창백하게 쓰러진 시어머니. 저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외쳤죠. 어머니, 들리세요? 어머니. 간신히 문을 열고 부축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알림이 깜빡이며 떠 있었습니다. 정오 오늘 밤 9시. 예전 장소에서 기다릴게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오? 누구지? 그럼에도 저는 119부터 눌렀어요. 의식이 흐려요. 호흡은 있지만 내 주소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휴대폰 보지 마. 그 말이 첫 번째 금지였고 동시에 첫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그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년 차. 아직 아이는 없지만 시댁과 가깝게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까칠해도 사소한 배려를 잘하셨죠. 얘야, 고무장갑 이거 새 거다. 손 금방 헌다. 아이, 어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피부는 한번 상하면 오래 간다. 저는 그 말투가 무뚝뚝한 다정함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아침도 저는 장 보따리 들고 뛰어들어가 부엌 정리를 했고 시어머니는 칼질 소리를 일정하게 내며 무표정으로 물을 채 썰었죠. 가끔 허리를 움켜쥐며 애구 소리를 냈지만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굴었어요. 허리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넌 신경 쓰지 마라. 그때 두 번째 복선 시어머니는 허리만이 아니라 무릎과 손등을 유난히 자주 주물렀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파스 한 장 붙여드렸고 시어머니는 흘깃 웃음을 흘렸죠. 너는 참 시끄럽게 친절하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칭찬 맞다. 점심 무렵 남편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고 저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정리하며 호흡을 고르듯 마음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다름에 익숙해지는 중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치를 소분해 냉장고에 넣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던 뒷모습이 제 눈에 유난히 기울어져 보였어요. 어쩌면 그때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복선. 김장을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는데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연달아 울리는 알림음. 남편은 무덤덤했어요. 그냥 두자. 하지만 저는 혹시 의료납품 관리 연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급한 행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화면을 탭했습니다. 정오 오늘 밤 9시. 예전 장소에서. 딱 5단어. 그런데 그 5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6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정오. 누군데 밤 9시. 왜 예전 장소? 얼마나 오래된 관계지?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와 순간 채가듯 폰을 움켜쥐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죠. 남의 걸 왜 봐.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넌 몰라도 돼. 짧은 문장 2개. 문 닫히듯한 기분.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정호라는 분이 밤 9시에 만나자고. 남편의 브레이크 페달이 살짝 꾹 눌려졌고 차가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곤두박질했죠. 그만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요즘 예민해. 의심부터 하네. 집에 도착해도 공기는 살얼음 같았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더 미움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는 습관을 꺼냈어요. 일기장에 메모했죠. 정오, 밤 9시 예전 장소.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어머니?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카톡 한 줄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장조림 좀 끓여서 가져와라. 내 입맛으로. 아무렇지 않은 집안 심부름. 그런데 이 평범함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장조림을 끓이는 동안 저는 냄비 끓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만약 이게 오해라면 내가 선을 넘는 걸까?
아니면 선을 넘어야 진실에 닿을까?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며느리 양,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늦게 택시 타고 나가시던데 입구에서 혼자 넘어질 뻔하셔.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어머니가요? 응. 허리랑 무릎 잡고 내가 부축해드렸어. 복선 네 번째, 밤에도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시어머니. 그 밤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남편에겐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의심과 걱정 사이를 시소 타고 있었죠. 저녁 시어머니에게 장조림을 전하러 다시 찾아갔을 때 문 안쪽에 놓인 검은 종이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고가 아주 은은하게 음각되어 있었죠. 호텔 체인 로고.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입사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떨어진 그 회사. 시어머니가 평소에 우리 집안은 저 회사하고는 절대 얽히지 마라 하셨던 바로 그 로고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다. 그 말은 이제 자물쇠가 되었고 저는 열쇠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장을 챙겨 시어머니 집 청소를 도왔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엎다 침대 밑틈에서 단단한 상자가 툭 하고 굴러나왔죠. 고급 브랜드의 시계 상자. 뚜껑을 여니 남성용 오토매틱 시계가 반짝이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얇은 글씨. J. H. 정호. 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해봤습니다. 정호. 묵직한 추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죠. 저는 재빨리 상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밀대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을 지나치며 잠깐 제 등허리를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헤드셋을 쓰고 심호흡을 하며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시계 J. H. 남성용 외숨김. 종이백 호텔 로고와 연관. 경비 아저씨의 목격밤 외출. 조각난 정보들이 퍼즐처럼 제 앞에 흩어졌습니다. 그 퍼즐의 완성 그림은 제가 알고 싶은 그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배가 또 왔습니다. 검은 리본, 묵직한 포장. 저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다가 무심코 발뒤꿈치가 닿아 상자를 건드렸고 속에 든 병이 서로 부딪히며 은은한 유리음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손등을 떨며 상자를 낚아채듯 들었죠. 손 떼라.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약인가요? 내가 알 일 아니다. 그날 밤 문풍지 흔드는 바람 소리 속에서 저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갔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예전 장소로 와라고 말했어요. 깨어보니 핸드폰에 낯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다. 발신인은 번호 비공개. 이튿날 경비실 앞에서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어제도 그분 밤 9시 조금 넘어서 타셨어요. 아, 강북 본관으로 가자고 하시던데. 강북 본관. 제 머릿속에서 호텔 체인 본관의 외관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예전 장소 그 호텔 본관. 시어머니는 제가 눈치를 챈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너 괜히 뭘 아는 척하지 마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걱정돼서요. 걱정은 내 몫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끝은 덜덜 떨렸어요. 그 떨림을 보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 시어머니가 외투를 걸칠 때 저는 20m 뒤에서 발걸음을 맞춰 따라갔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손을 뻗었고 기사가 눈치를 채며 물었죠. 같이 타실래요? 내 뒤에서 몰래요. 기사는 백미러를 한번 맞추고 아무 말 없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개인 병원. 시어머니가 접수대에 무언가를 건네자 간호사가 공손히 일어섰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미리 서류팀에 전달됐습니다. 회장님, 저는 발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호텔 본관. 종이백의 로고. 밤 9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중심 조각이 없었습니다.
정호. 시어머니가 수술 안내지를 접어넣으며 제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엔 탄식과 포기와 사과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따라오지 말랬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도와드리고 싶어서. 넌 이미 너무 알고 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형 호텔 체인 회장. 평생을 평범한 주부의 가면으로 살며 한편으로는 익명의 오너로 조직을 움직여왔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래된 수술 후유증과 과로. 검은 종이백은 법무팀과 재단명의 서류 그리고 가문의 빚을 보관하던 상자였죠. 그리고 정호.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네 친아버지다. 제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 지금 뭐라고?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헤어졌다. 어린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 자리 때문에 너에게 안전한 스토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이야기는 지웠다. 그럼 왜 지금 왜 다시?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찾았다. 내가 결혼한 뒤부터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산모수첩 사본. 거기엔 내 이름과 혈액형, 출생 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평생을 두고 내가 숨긴 죄다. 그럼 그 메시지. 예전 장소는? 내가 태어난 병원.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를 지키는 게 말하지 않는 거라고 믿었다. 너에게 결핍이 없도록. 그런데 결핍은 모양을 바꿔서라도 찾아오더라. 시어머니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시계 봤지? 저는 움찔했습니다. J, H, 그의 머리 글자다. 젊을 때 내게 주기로 한 선물을 내가 결코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숨겼다. 눈물이 턱 밑에서 뜨겁게 차올랐어요. 저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요? 그가 널 찾고 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라. 나는 더 이상 감추는 방식으로 널 지킬 수 없다. 그제야 저는 검은 종이백의 정체를 이해했습니다. 거기엔 재단 장학생 서류도 있었고 재난 구호 영수증도 그리고 병원 장기 후원 내역도. 시어머니는 돈을 쓰는 방식으로 사과해 온 겁니다. 세상에 무뚝뚝한 다정함의 원형이 여기 있었어요. 어머니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제 손을 잡고 폰 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내 비겁함도 섞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 본관재단 이사회. 나 대신 앉아라. 너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그 다음에 정호를 만나든지 말든지. 이사회 날 저는 정장을 입고 본관 내 회의실 문을 밀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촌 형부가 앉아 있었죠. 늘 유들유들한 미소로 가족을 들먹이며 이득을 챙기는 인물. 그는 제가 들어서자 대번에 서류 봉투를 툭 내밀었어요. 장모님 아니 회장님 데리러 오신 거면 이건 보셔야죠. 급한 계약. 서류에는 해외 법인 전환과 지분 위임이 난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법무팀 과장에게 슬쩍 눈짓을 하니 과장이 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내부 승인 체계를 우회하는 불법 위임 구조가 의심됩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제가 임시로 자리를 대신합니다. 오늘 안건엔 긴급 상정된 문서가 있습니다만 법무감사 절차가 생략된 상태로는 안 됩니다. 사촌 형부가 미소를 걷어내며 말했다. 어린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때 저는 검은 종이백에서 꺼낸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꽈당 내려놓았습니다. 납품 리베이트 내역, 페이퍼 컴퍼니 법인도, 이메일 교신 기록, 내부 고발 메일 요지. 말씀하신 그 계약, 그쪽 회사에서 이미 선지급 리베이트가 오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계좌 추적 동의서 어젯밤에 받았고요. 회의실이 싸늘해졌습니다. 법무팀이 즉시 내부조사 착수를 선언했고 이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 이 문서는 전부 무효로. 네.
무효입니다. 사촌 형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항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안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책임으로 만듭니다. 그날 오후 형부는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가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죠. 우리는 망가진 걸 고치는 중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잘했다.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방식으로 사과해 오신 거 이제 말로도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께. 그래야겠지.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정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내 얼굴과 닮은 이마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많이 늦었죠.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대화는 서툴렀고 공백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백도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커피잔에 얼음이 녹아드는 속도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시간도 천천히 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다 갔을 거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네. 내일 장조림은 더 진하게 끓여갈게요. 몇 달이 지나고 저희 집 냉장고 문에는 새 종이 쪽지가 몇 장 더 붙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허리 스트레칭 매일 10분 다음 주 금요일. 재단 장학생 면담. 그리고 가운데엔 작은 포스트잇. 가족은 서로 덜 무서워지는 연습이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쳤고 재단은 이사 구조를 투명화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단 업무를 돕기 시작했어요. 장학생 선발 인터뷰 날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장학금이 필요하죠? 학생은 한숨과 용기 사이에서 대답했어요. 제가 제 가족의 이야기를 바꾸고 싶어서요. 회의가 끝나고 본관 로비를 지나가는데 벽면 스크린에 재단 로고와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숨기는 방식으로 지키지 말 것. 두려움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랑할 것. 시어머니가 바꾼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맑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아버지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오래된 산모 수첩 옆에 얹힌 J, H, 각인 시계. 이제 줄 수 있겠니? 저는 사진을 확대했다가 다시 줄였습니다. 눈물이 조금 맺혔어요. 네. 우리 천천히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따끈한 장조림을 먹으며 세 번째 접시를 비웠습니다. 어머니, 짜지 않아요? 짜다. 그런데 먹을 만하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의 공기를 데워주었습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휴대폰 속 작은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으니까요.